일주일간 잘 계셨죠?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한국 영화사를 다시 쓴 기생충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네. 그런데 요즘 곳곳에 계획 없이 구멍 숭숭 뚫린 데가 많아 보입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9번 확진자가 된 이른바 종로 어르신. 감염 경로가 깜깜이어서요. 정부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만 빼고 오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를 고발했다 홍역을 치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고발은 취하했지만 다음 계획이 없어서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오스카상 4관왕에 빛나는 기생충은 그냥 계획 없이 탄생한 건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2월 17일 월요일 뉴스파이터 60초 뒤에 계획대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파이터 오늘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태구민, 아니 최진봉 교수님, 예. 어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한글 발음한 겁니까? 태구민으로 출마한답니다. 아닙니다. 태영호 공사 다 아시죠? 네. 태영호 전 공사가 이름을 태구민이라는 이름으로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아하. 이미 출마하기로 한 건 다 아실 거고요. 태구민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느냐? 네.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네. 이제 북한의 어떤 위협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주민등록상 이름을 태영호로 쓰지 않았어요. 원래 이름은 태영호인데. 그래서 주민등록상에 태구민이라고 썼는데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하. 구할 구자에 백성 민자예요. 이야. 그러니까 태영호 씨 생각은 뭐냐면 북한 주민들을 구하는 사명을 자기가 감당하겠다라고 아하. 생각해서 태구민이라는 이름을 주민등록상에 올려놓고 그래야 피할 수 있잖아요. 추적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주소를 알아내거나 이런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현재 선거 상황에서는 주민등록 이름으로 쓰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하,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바로 우리한테는 태영호 전 공사로 잘 알려졌습니다만 태영호 전 공사가 어제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 12월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 북한의 테러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또 북한이 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도 개명했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도 다 고쳤습니다. 사실 저의 주민등록 이름은 태구민입니다. 구원할 구자에 백성 민자를 써서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구원해 보겠다는 의미로 구민이라고 개명했습니다. 아니 그럼 이 말은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정식으로 법원의 개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가명으로 총선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태영호 전 공사가 지난 2016년 12월에 북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취득하면서 가명 그리고 실제와 다른 생년월일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총선 출마를 위해서 원래 이름을 찾고자 개명 신청을 했는데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개명 허가 결정 등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과정이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상 이름인 가명 태구민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명이라고 하더라도 네. 오히려 주민등록상 이름으로 총선에 출마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태구민이라는 이름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명이어도 어쨌든 주민증에 있는 이름으로 선거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태구민 이름으로 선거에 나간다. 그런데 김우혜 팀장님 선거 출마하게 되면요. 태영호 전 공사 이 영국 주재 공사로 있다가 망명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신변의 안전 위협도 느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지금까지는 그 태구민이라는 가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소재지를 몰랐었는데 그렇죠. 이제 총선이 나오게 되면 아마 지역구로 나온다 그래요. 아하. 그러면은 선거 나오면 어떡합니까? 유세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일반 대중이라든가 이런 데서 노출이 되는 거고 네. 노출되면은 그 자기 신변의 위험이 있는데 네. 그 태구민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은 네. 정부에서 아마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은 경찰도 비상에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선거 유세할 때 어떤 위협
위협을 당하다든가 피해가 당하게 되면 혹시 네. 북한에서 어떤 또 위협을 가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태구민이 속한 정당에서도 경호팀을 동원해서 보호를 하겠지만 네. 일단 경찰에서도 저 선거 유세 중에 저 태구민 씨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네. 관리를 해가지고 사고 안 당하게 아하. 그렇게 아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아봤더니요, 최진봉 교수님, 예. 실제로 사실 저희한테는 태영호 전 공사라고 이제 그렇죠. 입에 붙었으니까 태영호 네. 전 공사라고 할게요. 예. 태영호 전 공사는 24시간 지금 경찰의 신변 안전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아봤더니 그 신변 안전 보호도 급수가 있더라고요. 네. 가급, 그러니까 총리 수준급의 경호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태영호 전 공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에서 외교관으로 일했던 분이고 그렇죠. 어찌 보면 그 급수로 보면 북한의 상류층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일정 부분 북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김정은과 관련된 정보든 그러네요. 또 북한의 내부적인 어떤 그 직권층이나 아니면 그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정보들을 충분히 갖고 있을 수 있고 또 외교관으로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외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호를 해야 돼요. 저분이 네. 우리한테 주는 정보도 많을 것이고 네. 또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했을 때 그 태도가 어떤 방식으로 나왔는지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아하. 북한 입장에서 반대로 얘기하면 네. 그런 정보를 흘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급에 향하는 경호를 할 수밖에 없다. 야.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요 사실은 경호를 하는 이 총선 출마해서 이제 유세를 할 때도 경호하시는 분들이 옆에 지근거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 선거 활동하는데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지금 기존의 이 탈북민 중에 조명철 전 교수는 이 비례대표였단 말이에요. 그랬었죠. 최진봉 네, 교수님. 네, 근데 이번에 이 태영호 전 공사는 지역구로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딜 나오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예상되는 건 강남이에요. 강남 쪽. 그래요?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선거를 하면서 밑바닥부터 흐르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네. 경찰이 경호를 해야 되고요. 네. 너무 대중이 많은 곳에 노출됐을 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접촉면이 줄어들 가능성이 아하. 있어요. 그러면 네.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태영호 지금 전 공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은 지역구 나가겠다고 이미 선포를 했고 뭐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당선 가능성이 서울에서 높은 지역은 강남 지역이면 잘 아시는 것처럼 강남 지역은 보수층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보수가 전통적으로 당선이 돼 왔어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많이 하더라도 일단 인지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강남 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데 강남 지역에 출마를 하면 선거 유세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도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마 그쪽으로 지역구를 주지 아하.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태영호 전 공사의 지역구 국회의원 도전이요. 모험이자 커다란 도전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뭐 당락 여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도전 자체로도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안진용 기자님, 사실 태영호 전 공사가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는 자체를 놓고 신변 안전 위협 이게 얘기가 나온 근거가 있다면서요. 네, 최근에 밝혀진 건데요. 지난 2019년 하반기에요. 북한의 해커 조직이 해킹 파일을 이용해서 태영호 전 공사의 이 휴대폰을 해킹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내용을 보면은요. 내부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통화 내용 그리고 문자 메시지 등 개인 자료가 탈취된 것으로 지난 16일 저건 그냥 싹 해킹 당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휴대전화면. 네. 전화번호, 통화 내용, 문자 메시면 태영호 전 공사가 누구랑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또 누가 가까운 사이에 있고 이걸 다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신변 안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어떤 식으로 북한이 해킹을 한 겁니까? 북한이 지금 해커 조직이 상당히 발달됐습니다. 그래요? 2014년에 한국 수력 원자원을 해킹한 그 그룹이 있어요. 네. 김스키라는 거하고 들어봤네요. 금성 아하. 121호 조직이 있는데 네. 그게 막 배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PC나 스마트폰에다가 해킹 파일을 보내는 거예요. 네. 악성 그 코드를 심어가지고 스피어 PC라고 했는데 아하. 아무튼 거기에 있는 자료를 몽땅 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마 당했던 거죠. 네. 태영호 공사가 아마 그 개인 메일이라든지 카톡에도 심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지금 북한에서 아마 해킹을 통해 가지고 태영호 영사의 신변을 다 확인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선거 나왔을 때 위험한 거 그러니까요. 몰라요.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을 들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이 해킹은 지난해 하반기라고 그랬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왜 이제야 드러나게 된 거죠? 네, 이 보안 업체에 따르면은요. 하반기에 통일과 외교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언론사의 기자의 스마트폰 해킹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지게 된 겁니다. 네.
이 북한 해커 측이요, 대북 정보 제공을 미끼로 해서 악성 코드를 보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을 추적해내기 위해서 아하. 결과적으로는 이 보안업체에서 기자에게 해커의 대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도하면서 서버 정보를 역추적한 거죠. 네. 그 결과 이 서버를 미러링할 수 있었고 이 해커의 서버에 들어당된 다양한 자료를 발견하게 됐다. 야, 서버를 그냥 그 통째로 복사했다는 네네. 복제했다는 그 얘기인데,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요즘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 국민분들은 휴대전화 안에 별의별 게 다 개인의 사생활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태영호전공사 휴대전화가 복제됐다, 해킹됐다, 가족들 안전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해커의 서버를 역추적한 보안 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이 서버에는 태영호 전 공사의 많은 데이터 정보가 그대로 보존돼 세상에.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사람이 늘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해킹됐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각종 활동뿐만 아니라 태영호 전 공사의 활동상 안보 관련 정보도 넘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아하, 크고요. 네. 주변 인물 동향까지 모두 빼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북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했던 가명 태구민이라는 정보도 네네. 해킹이 빼내갔다고 하는데 세상에. 주민등록상 이름을 빼내갔다는 것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년월일도 빼내갔을 가능성이 그러네요.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면 가족들 즉 세대원 정보도 빼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태영호 전 공사뿐만 아니라 세대원의 주거지와 각종 동선 파악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유용해지기 때문에 네. 신변 확보에 특별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태영호 전 공사가 이 망명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요. 영국에서 대학 공부를 마친 이 아들이 북한으로 불려 들어가게 된 거에서 위협을 느껴서 안 되겠다. 아내, 아들 등 가족을 데리고 필사에 목숨을 건 탈출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진봉 교수님, 예. 태영호 전 공사 겁 안 난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본인은 네. 끊임없이 정보를 그래서 정보 보안 관계자와 함께 네. 자기 관련된 정보가 해킹된지 않은지 점검도 하고 아하. 또 비밀번호도 받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한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대한민국의 주요 기관이나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도 북한이 지속적으로 해킹을 하고 있다. 네.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북한은 끊임없이 뭐 지금도 하고 있을 그럴 거라고 거예요. 봐요. 그래서 우리 정부나 아니면 기관들이 해킹의 방어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를 정보 보안과 전문가들과 그렇죠. 함께 적극적으로 좀 맞아요. 대비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정부가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부부의 인연은요. 불교로 치면 8,000겁의 인연이 쌓여야 맺어지는 그런 인연이 부부의 인연이래요. 그런데 세상에 부부지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15년째 부부 생활을 이어오던 한 평범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과거에 큰 빚을 졌습니다. 아하. 이 문제로 부부가 잦은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남편이 앞으로는 절대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아내에게 약속을 했지만 네. 지난해 3월에 이 남편은 지인들과 함께 도박에 빠집니다. 이 도박이 이 부부에게 비극의 서막이 됩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도박이 이게 문제, 마약처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아내도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아하. 남편이 네. 도박을 해서 빚을 졌잖아요. 네. 그래서 아내한테 도박비 200만 원 갚아주면 다시는 도박 않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아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돈 200만 원 구해줘서 세상에. 전달해 준 거예요. 네. 그랬으면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이 그 200만 원 갖고 나서 또 도박을 한 걸 알게 된 거예요, 부인이. 그래서 부인이 새벽 1시 41분쯤에 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 이제 서로 관계를 끝내자. 이런 문자를 보냈더니 3시간 뒤에 잠에서 깬 이 남편이 이 문자를 하고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아내를 결국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사람입니까? 아내가 정말 설마 이번에는 도박 끊겠지 200만 원 빚도 다 갚아줬는데 이런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면 짐승도 화낼 거예요. 이런 짓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사망하는데 경찰에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피의자는 파렴치한 거짓말까지 했어요. 자기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에서 조사할 때 보면 저희가 이제 뭐 흉기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폭행한다든지 다른 방법에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터넷 검색 기록 보니까는 살인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추정을 하니까 네. 그때서야 네. 본인이 그렇게
살해했다고 시인을 한 겁니다. 이 남자가. 결국 이 범행을 저지른 남편이란 사람, 이 범죄로요, 재판정에까지 서게 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정말로 양심이 있다면 재판 과정에서 이만큼이라도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블랙아웃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하. 그렇지만 재판부는 남편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데 네. 남편의 주량상 당시 마신 술이 주량을 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이 결코 유리한 정상이 아니다라고 아하. 지적을 합니다. 최근 네. 심신미약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부의 재판 경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네. 유리한 정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런 주장을 했던 이유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주장을 했을 때 네.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면 좋고 아하. 안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계획적 살인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정말 이 눈 부릅뜨고 판결한 게 아닌가, 판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뭐였을까요? 김문배 팀장님. 1심 판결은 15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하.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15년간 같이 살은 배우자를 무참히 살해했다? 세상에. 용서가 안 돼요. 또 그리고 아내 사망을 해가지고 가족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죄를 물어가지고 징역 15년에 처한 거죠. 세상에. 그런데요, 이 후안무치한 인간이요, 이 남편 한 사람이 항소했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남편은 징역 15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자 이에 대해서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같이 항소를 아하, 합니다. 네.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남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5년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네.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의 잔혹한 범죄로 아내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 사망한 아내의 첫째 언니가 1, 2심에서 선처를 반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유족들의 의사를 전부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 선고 결과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사망한 아내의 첫째 언니가 선처를 바란 탄원서 제출했다는데 최진봉 교수님 예. 물론 추정입니다만 이 예. 언니란 분도 과연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을까요? 15년 뒤에 나와서 혹시 저지를 보복 같은 게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유족의 의사를 전부 반영한 거냐 이게. 아하. 가족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첫째 언니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된 탄원서에 있는지도 의문스럽다는 언론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탄원서 때문에 이 사람이 15년 받고 끝난다고 하면 네. 아니 보세요. 아내를 살해했죠. 그 아내는 어떻게든지 관계를 회복해보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200만 원까지 갚아주는 그런 마음까지 보여줬는데 그걸 네. 선의를 아주 악의로 갚은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사람에게 과연 15년형으로 가능할까? 저는 네. 좀 국민적 법감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네. 법감정이라고 하면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한테는 조금 더 큰 형벌을 내려서 네. 깊이 반성하고 사회적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법에도 정말 이 분노의 감정이 있다는 걸 보여준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마주쳤을지도 모르는 이웃이 벌인 일입니다. 최진봉 교수.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밤 10시쯤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과 여고생이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됩니다. 네. 밤에 아마 귀가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 남성이 자신은 여고생은 6층에 살고 있고 자신은 5층에 살고 있었거든요. 본인이 5층을 누르고 여고생이 6층을 누르는 걸 봤어요. 아하. 그리고 5층 누르고 본인이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리자마자 빨리 뛰어가서 자기 집의 현관문을 열어놓고 가방 던진 다음에 아하.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6층으로. 그러다 그 사이에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여고생이 내리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엘리베이터 옆에 문 있잖아요. 그 네. 계단 쪽으로 다 있는 문. 네네. 거기에 숨어 있다가 지금 그 여고생이 누르는 현관 비밀번호를 보게 됩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제 뒤에서 보고 있는 상황을 여고생이 눈치를 챈 거예요. 뒤를 네. 싹 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고생이 머리채를 붙잡고 계단 쪽으로 끌어내려서 못된 짓을 하려고 했다. 이게 지금 사건의 결말입니다. 아니 그러면요. 그 피해 여고생 어떻게 됐습니까? 김미 팀장님. 그렇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 5층 남자가 문을 열어놨어요. 네. 피해 여고생 머리를 끌고 내려가는 중에 그 여고생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소리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문 열고 뛰어나왔어. 네. 그러니까는 그 남자가 자기 딸을 끌고 가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네. 부모가
격투를 벌여서 제압을 한 거예요. 아하. 예, 물론 현행 보면 누구나 체포할 수가 있으니까 네. 제압한 다음에 112 신고를 했는데 네. 112 출동하게 되면 경찰이 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간 동안 도망가면 안 되니까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때 그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만하지 이랬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만하지가 아니고 그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껏 때리도 시원치 않은데 네. 그냥 누르고만 있었던 거예요. 아하.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경찰에 인계를 한 거죠. 네.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자기가 뻔히 그런 무시무시한 짓을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도 그 부모한테 할 말이 이제 그만하지? 그런데요. 안진영 기자님, 물론 우리가 추정은 가능합니다만 대체 이 남성 그 여고생한테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요? 뭐 무슨 원한 관계가 있었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묻지마성이 더 짙었다고 보거든요. 이 경우에는 어떤 대처조차 힘든 건데 이 남성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5층에서 본인이 내려서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학생이 쓰레기 XX라고 욕설을 했다고 했는데 네. 재판부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아하.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김은배 팀장님, 앞서 상황 설명을 들어보면요. 이 사람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집에 빌라, 이 건물이 빌라입니다. 자기 집 5층에 있는 자기 집 현관을 열어놓고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찰 조사에서는 지금 강제추행이나 그런 거 성폭력 범죄는 아직 인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고 징역 1년을 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미성년자 약취 미수가 됐어요. 약취를 네. 못했어. 그러니까 쉽게 아하. 얘기해서 잡아가지를 못했어요. 네. 그리고 체포치상은 뭐냐면 그 체포하는 과정에서 아마 여학생의 상처를 입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체포치상 같은 건 1년 이상 징역이 처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한 약취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인데 재판부에서는 1년 정도로 네. 1년 정도 미수기 때문에 1년의 징역을 처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을 믿으라고요? 100번 양보해서요. 그래요. 해당 여고생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순간 이 사람한테 쓰레기 뭐뭐라고 했다고 쳐요.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우리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너희 집 어드니 누가 그렇게 교육을 가르쳤니? 너희 집 가자. 너희 부모한테 항의하자. 따져보자. 라고 하는 게 정상이지. 이 여고생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빌라 5층으로 끌고 내려가라고 한 게 정상이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알고 봤더니 이 남성 과거에도 엄청난 짓을 저지른 사람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남성이 지난 2013년 12월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지켜보다가 방실 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네. 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충분히 추정이 되는데 네. 방실 침입이라는 표현이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형법 319조의 주거 침입을 일컫는 겁니다. 이 주거 침입 대상이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입니다. 아하. 이 죄명은 검찰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죄명표에 따르는데 법원도 이 죄명표들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네. 침입한 대상이 주거면 주거 침입, 건조물이면 건조물 침입, 방실이면 방실 침입이 되는데 당시 2013년 12월 사건은 건물 자체에 들어간 것 자체는 적법하지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방실 침입으로 의율이 됐던 겁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런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기자님 우리 빌라 건물에 살고 있다는 걸 주민들은 까마득히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발찌를 부착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당시에도 검찰은요, 이 2013년 이 남성의 전력과 그리고 미성년자를 끌고 가려다 상해를 입힌 점 등을 통해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누가 봐도 재범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을 기각을 했어요. 아하. 그 이유는 어떤 거였냐면요. 네. 이렇게 방실 침입죄로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거죠. 아하. 게다가 2005년께 대학교 졸업 후에 회사에서 취업해서 성실하게 생활한 것을 이거를 좀 어느 정도 기각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네. 앞선 사건에서는 앵커께서 법에도 분노의 감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번 사건은 그 반대의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요, 김은미 팀장님, 바로 여기에 무서운 게 있어요. 보세요. 우리 스릴러 영화, 범죄 영화 보면 그런 장면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재판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40대 남성입니다. 회사원이래요. 그런데 보세요.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취업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게 바로 두 얼굴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자 화장실 훔쳐보고
이 미성년자를 끌고 가려고 하고 이런 짓을 저진단 말이에요. 두 얼굴 아닙니까? 돌고래 맞죠. 정가가 없다고 해가지고 또 앞으로 안 그래도 보장이 없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감시해야 되는데 네. 재판부에서는 원정적으로 한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그 변호사를 자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재판부에서는 그 앞으로 그럴 일 없으라고 봤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성향이 다분히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최재봉 교수님. 네. 법이요. 국민 법감정과 괴리감이 있다는 바로 이런 대목 같아요. 꼭 무슨 일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발생해야 됩니까? 지금 보세요. 앞서도 저희 사파가 선생님이 그 상황을 잘 묘사했지만요. 자신의 층 5층에 내린 다음에 얼른 가서 자기 집 현관문 열어놓고 가방 던져놓고 계단으로 올라와서 6층 엘리베이터 벽면에 숨어서 기대고 있는 저 모습. 예. 과연 무슨 의도로 저 여고생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우리는 대충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아니, 만약에 본인이 내리는데 욕을 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엘리베이터를 세우더니 내리다가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컨대 거기 일부러 자기 집에 가서 문 열어놓고 가방 던져놓고 그렇게 간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네. 지금 뭐 방실 침입당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가 네. 그게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아니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그렇게 침입을 합니까? 네. 그건 일정 부분 어떤 의도를 갖고 침입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게 감경 사유가 됐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 중에요. 정말 평상시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어느 범죄자가 평상시에도 나 범죄자요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대체? 다 평범하게 살다가 뭐 연쇄살인범들요. 예전에 만나본 사람 지역에 옆집 사는 사람은요. 아주 성실하고 착한 젊은이였다고 그렇게 네. 얘기해요, 대부분. 아하.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기각 이유를 얘기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피해자 네.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이게 가해자의 입장에서 본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재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그런 걱정, 우려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요. 이 사람이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번 사건으로요. 여고생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빌라 5층으로 끌고 가려 한 이 사건으로요. 그런데요, 보세요. 징역형을 1년 살고 나온 다음에요. 그 뒤에 이 사람이 이사는 간다 쳐요. 다른 곳으로. 김은배 팀장님. 다른 곳에 가서도 낮에는 선량한 얼굴, 밤에는 악마 같은 얼굴로 안 변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사 가가지고 그 사람 대해서 인적상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얼굴에 그 양 가지고 쓴 거죠. 아니, 네. 늑대 가지고 쓴 양인데 양을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알 수가 없다. 네. 이런 건 재판부에서 그 사람을 경계하거나 앞날을 위해서는 조금 그런 전자발찌라든지 부착하는 걸 내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까 교수님 말한 대로 너무 원정적으로 네. 이해 안 가는 판결을 했지만은 판결은 판결이니까 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네. 거죠. 바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사법부가 피해자 중심의 세밀함이 조금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